네, 신주입니다. 여기는 일단 일본이고요. 교토부, 교토시, 야마나시구, 니시노야마, 이바노우에초, 이렇게 길어 주소가. 294번지 1에 있는 회사예요. 2013년 12월 19일 새벽, 여기 다니는 직원이 아침에 출근합니다. 현관을 막 들어가려다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을 경험해요. 주차장에 세워진 차 옆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걸 봤어. 가까이 가봤더니 자기 회사 사장인 거야. 이 사람이죠. 오히가시 타카유키라고 72살의 노인인데요. 일본 전국과 해외에 70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 교자의 왕장이라는 회사 사장이에요. 만두집 사장님인 거야.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지병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거든. 타카유키는 총에 맞아 사망했어요. 이 참 이상한 일이죠. 일단 교자의 왕장이라는 회사부터 알아보자면은 간사이 지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일본 전역으로 퍼진 일본식 중국 레스토랑 식당이고요. 일본식 만두, 교자로 유명해진 회사예요. 사망한 타카유키가 1941년 3월 8일에 태어났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격리 전문학교에 진학했는데 금방 자퇴하더니 장작이랑 얼음 팔다가 매형인 가토 아사오란 사람이 이 회사 설립자거든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교자의 왕장도 그러니까 가족 사업이라는 거죠. 가족 사업은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쌓인 채 일을 시작한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건 좋은데 그 신뢰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도 고위직으로 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같이 있잖아. 이게 곧 경영과 매출 부진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다행히 타카유키는 경영에 재능이 있었어요. 37살에 영업본부장, 44살엔 부사장을 하더니 59살인 2000년엔 4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근데 사장 되고 보니까 회사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회사 부채가 460억 엔이나 쌓여 있었어. 우리 돈으로 회사 빚이 4,600억이래. 좆된 거지. 그런 경영난이 온 쓰러지기 직전에 회사를 맡게 된 거죠. 그렇다고 이제 사장 되는데 그만두고 나올 수는 없잖아. 어떻게든 회사 살리려고 2007년부터 채권 회수를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빚의 원인이 전 사장, 3대 사장이 260억엔 넘는 돈을 횡령했던 거예요. 이 횡령만 아니면은 200억엔 정도면은 해볼만 했을 거야. 근데 이 횡령이라는 소문 때문에 회사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대출을 이런 게 안 돼. 그래서 자력으로 겨우 30억 엔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260억 엔이면 우리 돈으로 2,600억이에요. 전 사장이 회사 털어먹고 타카유키에게 이건 버린 거죠, 거의. 사장이 되자마자 위기가 왔어. 근데 이 타카유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일반 사원으로 시작해서 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개쩌는 사람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아침 6시 전까지 출근해요. 사장인데 일반 사원보다도 먼저 나와. 항상 회사에 제일 먼저 출근을 해요. 수행비서 없이 직접 운전해서 본사문 따고 들어가서 뭐하냐? 청소를 합니다. 심지어 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요. 변기도 닦아. 회사는 쓰러지기 직전인데 아니 사장이라는 사람이 청소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물어보니까 이유가 직원들이 깨끗한 곳에서 기분 좋게 일하도록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본사가 더러우면은 가게잖아, 프랜차이즈 가게. 지점들의 위생 상태를 지적할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가 솔선수범하겠다는 거지. 깨끗한 가게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뢰도를 쌓는 거지, 손님이랑. 그리고 이 사람은 운전수도 두지 않아요. 검소한 느낌 주고 항상 직접 운전하면서 지점을 방문합니다. 300명 넘는 직영점 점장이나 프랜차이즈 계약된 점포 사장들 얼굴 이름 다 기억했어요. 이 사람들의 사진을 본사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일반 사원 생일도 챙겨요. 꾸준히 자기 개발하라면서 책 선물하고 사원들 가족까지도 챙겨. 이러면 열심히 안 할 수가 있냐, 직원들이? 여기에 지역 단체들과의 관계도 쌓아요. 교자의 왕장 식당에 회식을 자주 오던 동네 고등학교 축구부가 있었대. 얘네가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한 거야. 그러니까 학교 근처 점포들 다 임시 휴업시키고 학교 축구부 관계자, 선수, 학부모 다 불러요. 무료로 회식을 쏴주기도 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장님들이랑은 행보가 좀 다르죠. 회사의 최고 목적은 이윤 창출에 있는데 이 사람은 행동이 반대야. 영업 이익보다 고위직으로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들에만 신경 썼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 오히려 직원들의 신뢰를 사고 스스로 직원들이 알아서 일하고 싶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나만 사장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면
다 사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분위기를 바꿔줬던 거예요. 여기에 지역사회 환원도 하니까 회사는 이미지가 또 생명이잖아. 이런 것도 좋아지고 결국 손님들이 많이 찾아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10년 만에 개망해간 회사 경영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해외까지 지점을 늘리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거잖아. 이런 사람이 누구 원한을 사가지고 일본에서 소지가 금지된 총에 맞아 죽냐는 거예요.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이 사람만의 어떤 실생활, 그동안 설명한 것들은 언론에 등장한 타카유키의 이미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비밀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 타카유키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그럼 사건과 범인 추적 과정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카유키 사장은 2013년 12월 19일 오전 5시 45분 교자의 왕장 본사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렸던 것 같아요. 이미 회사를 일으켰는데도 계속 현관과 주차장 청소를 하고 있던 거죠. 겨울이었어요.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깜깜했습니다. 평소보다. 그리고 1분도 안 된 사이 범인이 탄 벤츠가 따라와서 타카유키에게 총을 쏘고 가버렸대요. 현장에 CCTV 있었어요. 근데 범인의 얼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근처 센서 등이 사람 움직임에 반응해서 불이 켜지는 방식이래. 어두운 데서 유일한 센서 등이 갑자기 켜져 버리니까 다 덮어버렸던 거죠, 불빛이. 근데 그나마 알 수 있었던 게 작은 키에 날씬한 체형, 머리 긴 사람 같아 보였답니다. 얼굴은 안 찍혔고. 수십 초 동안 어두운 장소에서 4번의 섬광이 일어났대요. 총을 4발 쐈나봐. 사람 그림자가 그리고 창고로 가더니 차 헤드라이트를 하나만 켠 채 운전해서 사라졌다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 헤드라이트를 껐으면 껐지 하나만 켜는 게 뭐야? 이런 게 기능이 있나 차에? 이 부분이 한동안 미스터리로 남았다가 나중에 영상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시 분석되는데요. 영상을 복원한 거야, 화질 좋게.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였어요. 늦게라도 범인의 정체 오토바이였다는 걸 알게 됐어. 이 오토바이를 찾는데 주변 길에도 CCTV는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찾아가면서 범인의 이동 동선 따보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었대. 어느 순간 끊겼어. 경찰은 영상 분석으로 오토바이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 근데도 계속 자동차에 집착했거든요. 이 오토바이 옆에 자동차 한 대가 붙어서 가고 있었다는 거야. 우연히 같은 방향을 가던 차일지도 몰라.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초기 수사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지 계속 이 자동차가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초기에 오토바이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자동차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자동차도 공범일 거다. 이 태도인 거야. 뭐하냐 진짜. 사실 지들도 잘 모르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근원적인 질문부터 해볼게요. 타카유키를 죽일 만한 사람이 누구고 무슨 이유 때문이냐는 건데 이거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죠. 타카유키가 차에서 내리고 1분 만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총에 맞아가지고. 강도 사건은 아닌 게 차에 수십만 엔이 넘는 현금들이 있었어요. 개인 지갑에도 비슷한 돈이 있었고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억 정도 됐던 것 같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 자체를 노린 암살이진 않을까? 암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중요했던 권총에 대한 정보, 이걸 보자면은 타카유키가 일단 총에 맞았으니까 몸 안에 총알이 있을 거 아니야. 꺼내봤더니 미국제 탄환이고 총은 이거예요. 미국 콜트사에서 만든 콜트 M1908 오토라는 25구경 권총인데 이게 범인의 윤곽을 그리는데 중요한 단서였어. 우리가 아는 권총보다 너무 작죠. 장난감이다쉽게. 총구도 짧고요. 총구가 짧으면 발사 거리도 짧아지겠죠. 사거리.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총 이야기 할 때마다 무슨 22구경이니 45구경이니 이런 말 나오잖아요. 구경이라는 게 대체 무슨 단위냐면은 총알이 나가는 그 총 구멍의 크기예요. 구멍이 넓을수록 거기에 맞는 굵은 탄환을 쓰겠지. 총알의 무게에 따라 위력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체로 탄환이 커지면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 위력은 커지는 이런 특징들이 생각나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가 몇 구경이냐? 미국에서는 길이 단위를 인치로 하잖아요. 100분의 몇 인치냐? 이게 구경이야. 1인치가 2.54 정도 돼요. 여기에 25%라는 크기야. 25구경은. 2.54의 25%는 0.63mm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은 지름이 0.63mm 정도의 총알을 쓴다는 겁니다. 성인 남자의 새끼 손톱 크기 되는 총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 작고 총알도 이 정도 크기밖에 안 해.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사거리가 짧고 살상력도 약한 편에 총을 사용한 겁니다. 범인이. 그래도 제대로 맞으면 뒤지긴 뒤져요.
이런 조건의 총을 어디서 쓰냐? 제압된 상대방을 처형하거나 근접 암살 정도밖에 안 돼요. 총기가 불법인 나라에서 굳이 이런 총을 사용했다는 점부터 살해의 목적이 좀 강해 보이잖아. 좀 숨기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작으니까. 총이라는 게 살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도 가장 확실히 성공하고 싶을 때 쓰는 흉기야. 살해만 하고 깔끔하게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암살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누구에게 사주받은 범인일 가능성이 커요. 돈을 대가로 대신 죽여주는 거. 그리고 미리 미행하면서 사전조사로 이 타카유키라는 사장이 몇 시에 어딜 가고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새벽 6시 전에 회사 주차장에 도착한다 알았을 거야. 거기를 범행 현장으로 정해놓고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한 거겠죠. 오케이. 목적은 알았어. 이제 총알 지문을 떠야 됩니다. 강선 자국 확인하는 건데 이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총구의 단면입니다. 총이라는 거는 이왕이면 멀리 쏘고 싶고 위력도 큰 게 좋잖아. 파괴력이 좋은 총을 아무래도 좋아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려면은 어떻게 총의 파괴력을 올리냐? 단순히 이 총구를 길게 만들고 총알을 단단하고 무겁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총알을 회전시키면서 발사할 수가 있어요. 이 목적으로 총알 나가는 이 총구를 나선형으로 깎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여기를 스치면서 나가는 총알의 흠집이 강선흔이라는 건데요. 이걸로 어느 총에서 발사된 것까지 확인이 돼요. 그렇대요. 같은 총이라도 이 간격이랑 홈이 미세하게 다르대. 사용하면서 마모되는 부분이 랜덤일 거 아니야. 예측이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총알의 지문이라고 부르는 거지. 타카유키 몸에서 나온 총알 강선흔을 보니까 이건 강선의 홈을 일부러 더 깎았대. 깎아둬서 만들어 나온 거를. 그래서 회전력을 고의로 약하게 만든 총이었대. 총알 앞부분도 뾰족해야지 파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일부러 깎아서 뭉툭하게 만들었대. 몸에 박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뜻이. 예전에야 기술이 떨어지니까 사람한테 총 쏘면은 몸에 박혔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고속탄들을 만들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이 회전의 힘 때문에 깔끔하게 뚫고 지나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관통은 되겠지만 살상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관통력이 좋을수록 왜 살상력이 떨어지냐? 의료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봐. 종이를 자르는데 방금 산 칼로 자대고 깨끗하게 일자로 잘랐어. 다른 거 하나는 핑킹 가위로 잘랐어. 뭐가 더 붙이기 힘들어? 이런 거야. 이렇게 개조를 하면은 탄환이 몸에 박히면서 신체 조직을 훼손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이 총은 범인이 타카유키에게 회생불능의 상태를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개조했다는 겁니다. 살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총을 대체 일본은 어디서 쓰겠어요, 그러면은? 야쿠자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 조직 암살이나 배신자 고문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증거 없는 추측이고 경찰은 이 총의 출처나 용의자의 단서는 결국 찾지 못해서 미제가 됐습니다. 미제 사건이에요. 유명 사업가가 의문의 암살을 당했다는 기사가 나왔어. 경찰은 수사 실패했어. 그 다음부터 무슨 일 생겨? 그렇다더라 하는 찌라시만 존나 나와요. 그 중에도 그럴듯한 말들은 몇 개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같이 알아보자면은 첫 번째, 교자의 왕장 내부 직원이 암살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교자의 왕장이 2013년에 일본에서 워라벨이 좋지 못한 블랙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야.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왔나 보니까 교자의 왕장이 연간 받아야 하는 직원 연수가 다른 곳보다 많고 사내 규정도 군대처럼 빡시대. 실적 떨어지면은 바로 급여 낮춰버리고 직급도 내려간대. 이건 좀 그런데. 이런 처분을 심지어 사장인 타카유키가 직접 내린다는 거지. 이 사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불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 찌라시라고 해서 완전 근거 없는 소문만은 아닌 게 타카유키 사망 10달 전에 20대 남자 종업원이 장시간의 노동으로 우울증에 걸렸어. 근데 회사가 아무 배상도 없이 강제 휴직을 시켰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2,300만 엔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래서 이렇게 되나 기록을 보니까 6개월간 매달 평균 야근이 135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주 6일 출근으로 봐도 이거 하루에 5시간 정도 야근을 했다는 거예요, 꼬박. 주간 근무도 10시간 이상의 강제성도 심했고 매장의 정산이 일치하지 않으면 직원이 사비로 메꿔야 되는데
이게 매달 10만 엔 정도 됐다는 거죠. 노동법이라는 게 누구 잘잘못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면이 많아요. 회사도 할 말은 있을 거야. 하지만 어쨌든 법은 법이잖아.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같은 일본의 후생성이라는 기관이 있어. 여기서 교자의 왕장 이 소송 사건은 과로에 해당되는 노동시간이라고 인정해가지고 산재를 받긴 합니다. 교자의 왕장이 법적으로 노동법상 잘못한 거야. 그 외에도 많은 직원이 일하면서 생긴 금전이나 정신적인 피해로 불만이 있었고, 타카유키가 사장이 되기 전에는 이미 회사 자체가 460억 엔이나 빚이 쌓여 부도 직전이었잖아. 이거 메우려면 더 일하는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카유키가 사장이 되고 빚 메꾸려고 직원 혹사시키고 계열사와 거래처에다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는 거죠. 타카유키가 사장이 되고 원한을 산 회사 관계자들이 그래서 많았대요. 이 중 일부가 모여 암살 계획을 짠 건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 암살설의 추측이고요. 두 번째, 할 말 없으면 일본에서 나오는 야쿠자 개입설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근데 나름 근거가 있는 게 정황상 첫 번째 이유처럼 타카유키가 부도 직전의 회사를 가파르게 성장시킬 수 있던 건 사원들과 거래처를 쥐어짰기 때문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사실 같아. 회사가 성장하면 어때? 점포수도 당연히 늘긴 하겠죠.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2012년 12월 교자의 왕장 새 체인점이 들어선 가나가와 점에 호스트 클럽의 남자 한 10명이 무단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가게 점거하고 막 우통 까고 막 쌩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가지고 1년 만에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교자의 왕장에서도 이 사람들 뭐 당연히 업무 방해, 공공장소 외설 행위로 고소는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관동연합과 관련된 범죄 조직원들이었다는 겁니다. 관동연합이 뭐냐? 야쿠자처럼 범죄를 사업화하는 조직이 아니고요. 범죄 자체로 돈을 버는 동네 불량배 같은 애들인 건데 미국으로 하면은 뭐 지역 갱스터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네들이 지네가 찍어둔 자리였는데 교자의 왕정이 입점하니까 깽판 쳐갖고 방패 해버렸던 거야, 강제로. 얘네가 야쿠자랑 좀 달라요. 한구레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점조직 형태고요. 대부분이 또 이 경우는 중국에서 들어온 범죄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때? 암살을 사주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 가지고 있잖아. 얘네 그냥 몇 억 챙기고 사람 하나 죽이고 중국 돌아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한동안 중국계 마피아 암살설이 많이 나왔어요. 암살에 쓰인 25구경 권총이 아까 봤지만 존나 작잖아. 그리고 CCTV에 정확하진 않았지만 작은 체형에 머리가 길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중국 마피아가 여자 암살자를 고용해서 얘가 오토바이 타고 저질렀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세 번째, 타카유키의 가족이 이 사건의 배우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집안 사업이었으니까 가족끼리 사내 권력 싸움 하다가 암살까지 간 게 아니냐 이런 말인데, 처음에 얘기한 대로 교자의 왕장은 타카유키의 매형이 설립한 회사예요. 문제는 매형인 가토 아사오에게도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토의 장남은 많은 돈을 부동산에 투기했던 사람인데 다 실패해갖고 손해가 컸대. 근데 이 투자금의 대부분이 교자의 왕장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타카유키 전에 260억짜리 횡령을 한 3대 사장이 이 가토의 장남이에요. 이 새끼였어. 횡령해가지고 회사 돈을 부동산에 투기했던 거야. 이 사람은 외국인 아내랑 허락 없이 결혼했다가 가정폭력 저질러서 이혼당했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적이 있고요. 이러면은 고위직이라도 자르면 그만인데 하필이면 창립자 직계가족이네? 그러니까 경영진이 책임을 묻지 않고 대표이사 해임하면서 타카유키를 새 사장으로 바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사장 가토의 그 장남, 이 새끼는 지가 잘못해서 쫓겨났는데도 어때? 얘의 시점으로 보자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만 아니 내 동생도 아니고 직계가족이 아니고 친척이 회사를 먹어? 이건 열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회사 찾으려고 갖은 시도를 했는데 이 시도가 뭐 정상적이었겠어? 이간질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막 하면서 타카유키의 가족과도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이게 타카유키 암살의 배경이 아니냐는 거죠. 네 번째도 있는데, 교자의 왕장이 순식간에 성장하기 위해 창립자이자 타카유키의 매형인 카토 아사오에게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던 건 아니냐 이런 말인데 이 설립자의 친구가 우에스기 사이치로라고 합니다. 약간 뭐랄까 로비스트 같은 느낌으로 회사의 뒷배경이 돼서 교자의 왕장을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정확한 건 아니고 이런 가능성들인 거야. 이 사람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서 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밀어주는 정책을 만들게끔 하는 건 아니었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로비를 좀 했다는 말이 있어. 교자의 왕장이 설립 초기부터 별다른 영업 전략이나 마케팅 같은 기술은 없었대요. 평범한 그냥 일반 점포 하나였어, 가게. 근데 순식간에 일본 전 지역에 700개 넘는 점포를 늘려버리면서 기업화돼 버렸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배경이 있지 않고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무슨 방법이었는지는 몰라. 하지만 이 과정이 사내에서도, 교자의 왕장 내부에서도 감춰져야 하는 것 같고, 계획이 성공한 이상 가토나 이 사장 직계라인은 우에스기라는 이 사람과 뒷배경이 돼준 사람과 긴밀한 관계겠죠. 우에스기 이 사람 아들도 교자의 왕장의 간부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초대 사장의 친구인 우에스기가 나이가 든 거야. 은퇴했어.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아들인 우에스기 마사야에게 물려줬대요. 그 뒤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마사야가 교자의 왕장과 별개로 자기 개인 골프 클럽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적자로 경영난이 오자 90억엔의 대출을 받아요. 이 대출금을 교자의 왕장이 해줬다는 겁니다. 교자의 왕장이 대출받아서 골프클럽에 준 거야. 아니 어떻게 관련도 없는 회사에 대출해줄 수 있는 거냐. 이것도 3대 사장이었던 그 가토 아사오의 문제 많은 장남 새끼가 해준 일이에요. 3대 사장이던 시절에. 타카유키는 4대 사장이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자 아빠들끼리는 회사를 잘 굴렸어. 근데 이 아들 새끼들이 문제를 낸 거지 지금. 한쪽에서는 대출 좀 받아달라 그러고 이쪽은 횡령 좀 숨겨달라 하고 서로의 약점이 공유된 공범이었던 거예요. 근데 4대 사장으로 취임한 타카유키는 가토 집안이 아니야. 친척이잖아. 직계가 아니잖아. 그동안의 일들을 모르고 있다가 사장이 되면서 알게 된 거 아니야. 그동안의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대 사장이 왜 그렇게 회사를 되찾으려고 애를 썼는지 이제 좀 인과가 맞죠. 이 문제들이 드러날까봐 그랬던 거야. 근데 회사를 되찾지 못하니까 우에스기 쪽에서 타카유키의 입을 막기 위해 암살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에요. 이해가 되죠, 상황이? 타카유키는 사장이 되고 횡령과 대출금 미수에 대한 장부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발표되기 전에 암살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이 묻혀버린 게 사실이다. 묻힌 게 맞다.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어요. 이런 거 말고도 중국에 진출한 교자의 왕장 입점 문제로 현지 중국 마피아들과 문제 생겨서 암살당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야기가 뭐 존나 많긴 해. 근데 결론은 다 뭐야? 어쨌든 야쿠자의 손을 빌린 동기가 뭐든 간에 그런 암살 아니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든 간에 정말 야쿠자가 관계됐냐 뭐 이런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이지. 기업 사장이 암살당한 대형 사건이다 보니까 수사 강도도 좀 빡셌어요. 검찰들이 막 직접 수사 지휘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6개월 동안 300건 넘는 제보가 들어왔고 주변 수색도 수시로 반복했거든요. 그러다가 현장 근처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유류품, 담배꽁초 이런 거 찾습니다. 뭘로 이게 범인의 거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결국 범인을 못 찾으면서 장기 미제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사건 3년 만인 2016년 교자의 왕장 대출 미수금과 횡령을 조사했던 위원회의 보고서가 일부 공개됐어. 200억엔의 횡령과 170억엔의 미수금이 최초 창업자인 가토 아사오와 가까운 사이에 후쿠오카 부동산 경영회사에 전달이 됐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우에스기 집안인지 확실하진 않은데 돈이 그리로 갔다 돌아까지예요. 발표된 내용이. 타카유키가 자세한 발표를 하기 전에 사망하면서 이 조사 내용 일부가 사라졌던 것 같아요. 죽이고 가져갔겠죠. 그게 사건의 이유였던 것 같아. 이렇게 사건이 뭐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2018년 6월에 권총을 이용한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있었어요. 이 경찰이 2012년 10월쯤에 야쿠자 간부인 56살의 이 사람이에요. 다나카 유키오라는 남자를 타카유키 암살범으로 갑자기 체포해. 자기가 수사하던 사건 말고. 이 사람이 2018년에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건의 용의자가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왜 잡은 거냐? 현장에서 담배꽁초 나왔다고 했잖아.
여기서 나온 DNA가 얘 거라는 거지. 그럼 이 새끼가 범인 맞냐? 그걸 아직 모르겠어요. 다나카가 인정하지 않고, 물론 범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 당연한 거지만 그걸 떠나서 아예 말을 안 한대. 그냥 묵비권으로 닥치고만 있다는 거죠. 범인이지 뭐 이 정도면은. 그런 거면은 야쿠자 암살까지 말이 나온 이상 지가 만약 입 열었다가 보복당할 수도 있으니까 일어나 보다 싶잖아.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래서 아직도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건이 10년째인데 가장 유력한 새끼 잡아놓고 1년째 사건이 멈춰 있어요. 다나카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야 자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내겠어. 그런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사건이 좀 해결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 사건 준비해 올게요. 이번 영상은 2013년 일본에서 일어난 대형 만두 회사 교자의 왕장 사장인 오히가시 타카유키 암살 사건 파일이었습니다.